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적인 회사죠. 그 시가총액으로만 따져도 전체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애플하고 같이 협력을 한다든가 테슬라하고 협력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나쁠 건 없죠. 그게 삼성전자의 매출에 얼마큼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제 중요하다 보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네, 저는 존리 부자학교 대표 존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히타치 가전 사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과거에 굉장히 주식도 많이 오르고 굉장히 한국의 대표적인 회사죠. 그 시가총액으로만 따져도 전체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회사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삼성전자인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죠. 아직도 주식 투자를 가격을 맞추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이 지금 히타치 가전 사업을 인수한다는데 그게 주가에 긍정적일까요? 나쁠까요? 대부분 주식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 작은 거거든요. 히타치 가전 사업을 인수하거나 아닌 그거는 큰 의미가 없죠. 전체 삼성전자의 규모로 봤을 때 그것보다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애플하고 같이 협력을 한다든가 테슬라하고 협력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나쁠 건 없죠. 근데 그게 어떤 전체 삼성전자의 매출에 얼마큼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가 중요하다 보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그런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될 건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관점일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예를 들어서 그 메모리 반도체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5년에서 10년을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5년, 10년 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업이 나오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업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한국 기업의 기업 문화는 위에서 시키면 밑에서 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이제 수평적인 조직이 되지 않으면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뺏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른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얼마큼 빨리 변화하느냐, 얼마큼 빨리 새로운 시장이나 아니면 새로운 경쟁을 이기느냐, 그게 더 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도 저는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빨리 경쟁자로 들어오고 있고 또 변화가 너무 빠르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AI다 뭐다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런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와 TSMC는 장기적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될까요? TSMC가 어떻게 될 것이냐. TSMC가 너무 잘하고 있죠. 근데 TSMC 경쟁력과 삼성전자의 경쟁력 앞으로 TSMC의 장단점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삼성전자도 장단점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TSMC가 그 비메모리 쪽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강한데 한국이 어떻게 삼성전자가 어떻게 TSMC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현재 삼성전자가 잘 대처하고 있지 못한다고 보시나요? 바꿔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런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변화를 못 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변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죠. 기업 문화고 계속 한국에서 1등을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부분 너무 잘 될 때는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뭐 HBM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 있어야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의 그 밸류에이션, 주가 내재 가치가 아직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에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3천 개의 주식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삼성전자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아마 삼성전자가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주식 투자할 때는
다양성 있는 시각이 중요해요. 뭐 삼성전자도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주식 투자 시작할 때 나는 무조건 삼성전자만 산다. 그 또 한 종목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거는 잘못된 투자 방법이죠. 삼성전자 언제 살지 언제 팔지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삼성전자 지금 사도 좋을까요? 아니면 기다려서 살까요?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렇게 자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내가 지금 투자할 거냐 아닐까의 결정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그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밀릴 것 같으냐 그거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단기간에 타이밍을 자꾸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가장 근본은 시간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투자한다는 거고 삼성전자가 많이 좋다 그러면 당장 투자하는 거고요. 물론 전 재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내 자산에서 삼성전자가 나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중 내 그 주식 비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좋을까 그거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잘못된 편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주식을 샀다가 또 올라가면 팔고 또 다시 또 타이밍을 맞추고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런 이제 카지노에 간 거죠. 평범한 직장인도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빠르게 부자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부자가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시작한다는 게 중요하죠.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잘못된 투자 습관이 될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 이제 월급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그 순서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일정 부분 10% 아니면 뭐 20%는 무조건 띄어서 나한테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주식에 투자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돈이라도 그게 나중에 복리와 연결이 되면 큰 부가 창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 그거를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고 오늘 당장 시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연금저축 그리고 내가 퇴직연금 그거를 가지고 주식 비중을 최대로 높여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퇴직연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그것도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요. 당장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게 되죠.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를 하기 전에 월급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10%, 15%, 20% 나름대로 정하고 그리고 계좌를 열고 연금저축 계좌를 열어서 ETF도 좋고 당장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다음이 아니면 내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하지.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부자가 안 될까 따질 필요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만나보면 잘못된 소비를 하고 있어요. 비싼 자동차를 산다든가 매일매일 쓸데없이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든가 여행을 너무나 많이 간다든가 그런 거를 고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 돈이 생기면 나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 10%, 20% 무조건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것부터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소비를 가능하면 투자로 바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대신에 액션이 있어야 되죠. 액션은 투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해라. 그러면 복리하고 만나게 되면 다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는 빠르게 부자 될 수는 없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을까요?
부자들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가난하게 되는 습관이냐, 아니면 부자가 되는 습관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되는데 저 사람은 부자가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투자하는 사람, 그다음에 소비를 가능하면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돈을 아끼려고 노력하는 사람,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거죠. 특별히 뭐 아버지를 잘 만났다든가 부모님을 잘 만났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알고 보면 별로 없어요. 아주 특별한 엄청난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절박함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거죠.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고,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소비를 가능하면 억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투자와 저축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투자죠. 저축은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저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저축한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었다. 그건 지극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거는 꼭 필요한 것들, 내가 전기세를 낸다든가 아니면 그런 그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저축을 하겠지만, 투자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내 돈이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축을 해서 은행 예금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자산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가장 잘못된 편견이에요. 원금 보장을 한다는 거에 방점을 두게 되면 계속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의 1억과 10년, 20년 전의 1억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원금 보장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다 그러면 가능한 한 많은 그 돈이 투자로 이루어져야 돼요.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노인층에 됐을 때 은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일정 부분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월급의 10%, 20% 투자했다 그러면 나중에 은퇴했을 때 그 돈들이 굉장히 크게 불어나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한 하루라도 빨리 계좌를 열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저축 계좌를 열고 한 달에 뭐 50만 원을 한다든지 100만 원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나름대로 경제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소홀히 했거든요. 그리고 카드를 무분별하게 쓰게 되고 빚을 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내 돈을 일시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돈의 가치를 어떻게 가르쳐야 부자의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자녀들한테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어요. 뭐냐면, 이 돈에 대한 절박감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없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별로 가르치지 않았고, 또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카드를 준다든가, 그런 게 굉장히 잘못된 돈에 대한 교육이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자녀들한테 돈을 벌어보게 한다든가, 또 돈을 아낀다든가, 그런 걸 가르치는데, 몇 가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절대로 카드를 주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녀들한테 크레딧 카드를 준다는 얘기는 자녀들한테 권총을 집어주는 거나 똑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습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걸 가르쳐야 되고, 돈을 벌어보게 해보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돈의 가치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막 돈을 함부로 쓰거나 과소비를 하는 걸 보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돈을 우습게 알게 되고 그 중요성을 못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특별히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투자를 가르쳐야 되고, 돈을 일하게 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녀들한테 쓰이는 사교육비, 그거를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꼭 피해야 할 행동이나 습관이 있을까요?
낭비라고 생각하는 소비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사기업비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소비를 굉장히 과소비를 하는 걸 내가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문화가 굉장히 심해요,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되고요. 부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건데도 과소비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카드 빚이 늘어나게 되고, 빚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풍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쳐야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우리 자녀들을 부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교육비라고 생각해요. 그 사교육비를 자녀들을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면은 그 자녀들이 10년, 20년 후에 굉장히 큰 자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편견, 잘못된 습관은 당장 고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자산을 지키면서 불리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전한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불확실하다고 그랬지만은 한 번도 확실한 시대는 없습니다. 항상 어느 때나 불확실성이죠. 그것 때문에 또 기회가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난 자산을 지키는 게 그래서 그 원금 보장하는 은행 예금에 넣는다든가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많은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한다든가 타이밍을 맞춘다든가 그런 거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점쟁이가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주식 가격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포착한다든가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 줄인다든가 그런 거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투자가 돼 있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수입에 특히 월급쟁이들은 수입의 10%, 20%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주식 펀드, ETF 여기에 꾸준히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게 가장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측하는 게 그게 가장 바보 같은 투자 방법이에요. 주식 투자를 할 돈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주식 투자를 할 돈이 없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나한테 투자라고 그랬죠. 나한테 내는 세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은 무조건 내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소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하죠. 소비를 다 한 다음에 투자 금액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돈이 없죠, 당연히. 어느 한 사람도 만족할 만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없죠. 항상 월급이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월급이 들어왔을 때 어떤 데 쓰느냐 그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죠. 주식 투자를 할 돈이 없다는 거는 미안하지만 그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그게 굉장히 간단해요.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단 한 명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카지노에 가면 돈을 못 버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3만 원에 사서 3만 5천 원에 팔고 그런 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카지노 아니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짜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의 10% 아니면 15%를 투자하겠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계좌를 열고 연금저축 계좌를 여는 걸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금 혜택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를 어떻게 고를 거냐, 미국에 투자할 거냐, 한국에 투자할 거냐, 그거는 개인의 초이스예요. 그건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단기적으로 주식 가격을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저는 10년 후에 찾을 거다, 20년 후에 찾을 거다. 그런 마인드로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단타를 그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타는 도박이거든요. 어떤 차트를 보거나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투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인베스터가 되죠. 인베스터, 투자가. 근데 매일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인베스터란 말이 아니죠. 트레이더라고 그럽니다. 스페큘레이터. 그러니까 운을 바라는 사람들, 점장이. 주식은 그게 아니에요. 주식은 투자하는 이유는 내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투자해서 그 기업이 성장했을 때 내가 거기에 열매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우리는 투자가가 되지 않고 인베스터가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스페큘레이터, 스페큘레이터 점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카지노에 가서 돈 번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스페큘레이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다. 월급의 10%, 15%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 이유, 그 다른 거는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단타는 절대 불가합니다. 지금은 주도주가 아니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나 산업군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숨은 종목 찾아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주도주가 아니다. 주도주 이런 것도 사실은 누가 만든 말이에요. 주도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좋은 주식을 발견했을 경우에 그 회사 성장성도 보고 또 그 회사 미래가 밝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도주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주도주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투자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도박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주도주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평가된 주식이 뭔가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퍼가 어떻게 되는지, 매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만든 물건이 얼마큼 경쟁력이 있는지, 진입장벽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주도주라는 거는 저는 한국 와서 처음 들어보거든요. 주도주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유행을 따라가는 건데 유행을 따라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사지 말아야 할 종목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투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현명한 투자가, 멋있는 투자가,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있는 투자가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주위에 여러 가지 단기 투자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저 사람은 너무너무 전문가인 것 같다. 사실은요, 투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투자는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장기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지, 주식의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다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리딩방에 간다든가, 또 단기 투자의 유혹을 느낀다든가, 빚을 내서 투자한다든가, 그런 건 다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당장 포기하셔야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 주식은 2배가 올랐대, 5배가 올랐대. 그런 유혹에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주식을 사고, 좋은 펀드를 사고,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 훌륭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매스컴이라든가 어떤 단기적인 뉴스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 뉴스를 볼 때 어떤 지표나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주식 가격은요, 경제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지표나 이슈를 중심해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든가, 인플레이션이 어떤다든가. 근데 사실은 그게 나의 투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호황이라고 해서 내가 주식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또 불황이라고 해서 또 내 주식을 팔거나 그게 아닙니다.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은 월급의 10%다 15%다 꾸준히 투자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단기간의 뉴스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경제 이슈가 봤을 때 나는 10년 투자할 사람인데 지금의 경제 뉴스가 나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뉴스를 보다 보면 지금 주식 당장 팔아야 될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투자 습관이 아니죠. 그런데 뉴스는 중요하죠. 내가 어떤 상식을 알 수가 있고 뉴스를 보면서 특히 경제 뉴스를 보면서 어떤 용어라든가 그런 건 배울 수가 있지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을 막 옮기거나 아니면 사거나 파는 거에 참고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나는 전혀 모른다 투자에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다 한 다음에 투자할래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해야 돼요. 내가 내 돈이 일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계좌를 반드시 열어야 되고 월급의 10% 근데 나는 주식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어차피 연금저축 그 계좌는 펀드나 ETF밖에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ETF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코스피 200 한국의 기업에 투자하는 코스피 200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반반씩 한다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추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당장 시작해라. 하루라도 늦게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루 이미 시간이 지난 거예요. 내 돈이 일어나는데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내가 어떤 주식에 대해서 지식이 없더라 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펀드나 ETF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의 경제 지식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 비중을 가능한 한 맥시멈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기간에 주식 가격에 연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금이 1억 원 정도 있다면 어떤 자산에 어떻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투자금이 1억 원이 있다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추천하시나요? 이제 사람마다 틀리겠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거는 첫 번째 1억 원이 내가 5년 정도 이 돈이 없어도 되는 돈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 돈이 필요한 건지 그거를 먼저 결정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나이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다 그러면 저는 100%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50대다 60대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흔하게 쓰이는 법칙이 뭐냐면 110에서 자기 나이를 뺀 숫자가 주식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은 뭐 형편없이 낮죠. 주식 비중이 거의 투자 안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대신 한국 조선을 선택했는데 현재 한국의 조선업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동안은 우리 한국 조선 이제 산업이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데 근데 이제 그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조선업의 경쟁력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홀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조선업에 대해서 협력을 하면 많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게 또 주가에 반영을 해서 그 많은 조선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단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게 얼마큼 시너지가 있을까, 얼마큼 매출에 영향이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투자할 때 어떤 스토리 갖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선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조선업에 투자하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가 좋다는데 바이오에 투자하자. 배터리가 좋다는데 배터리 투자하자. 이런 식은 투자가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여기서 나오는 뉴스처럼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모든 조선주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실제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예측이 가능할 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떤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투자하다가 또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급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조선주는 어떤 신호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스토리텔링으로 투자를 하면은 대부분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때 막 몰렸다가 또 다시 또 실망하고 또 다시 팔고 그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보다는 저의 방식은 조선주에 그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새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AI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이익이 늘어나는지 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무작정 조선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고 또 근데 실제로 그 경제적으로 그 회사의 매출이 아주 미미하게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또 그런 투자 열기가 식게 되고 또 그러면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실망이 되고 하는데 그런 잘못된 그 편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잘 된다니까 막 사람들 돈이 몰렸다가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장기적인 전망은 어쨌든 조선업은 사양 산업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노동 집약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는 굉장히 시크릿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되다가 또 굉장히 어렵다가 그걸 반복하게 되죠. 전 세계적인 그 어떤 화랑이냐 아니면 불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원전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전도 그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그 특히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추가로 원전을 짓는 거를 다 포기를 했죠.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 다음에 폐기물 때문에 그랬는데, 많이 이제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활성화하게 되니까 거기에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식이 원전에 대해서 혜택을 볼까? 그 기업 간 무조건 원전이 다 잘 된다고 그래서 무작정 투기하는 것보다는 원전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매출 성장이 일어날까 그거를 따져보고 투자하셔야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전이 그동안은 다 이제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그 시각에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최근 탈원전을 선언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주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에너지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과거에는 이제 대체 에너지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가 그 풍력이라든가 거기에 의존했고 그 장기적인 플랜이 있었겠죠. 근데 에너지가 정말 이제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생각이 바뀌는 나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전은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인데요. 원전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글쎄요, 아직은 내가 현 정부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원전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정말로 안전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은 나라가 너무 좁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큰 재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슈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시각을 갖다 치더라도 정말로 한국 전체를 봤을 때, 한국 미래를 봤을 때, 원전이 정말로 안전한 거냐,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원전이 월등하게, 저렴하냐, 그거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원전이 좋다, 나쁘다, 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AI 등의 발전으로 원전은 필수가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죠. 근데 한 가지 좁은 나라에서 원전을 계속 졌을 때 정말로 만약에 아무리 원전이 안전하다 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트레이드 오프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많은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진정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그냥 원전을 좀 덜 짓는 걸로 할 것인지는 정말로 국가 대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근데 길게 보면 원전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거든요. 폐기물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이 에너지를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그거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존 리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란 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한국의 금융 문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면은 우리 일본하고 비슷해야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 동력이 이미 많이 거의 죽어가는 상황인데 한국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잘못된 편견, 가난하게 되는 편견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경제적 독립,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갖기를 희망하는 생각에서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그 소비 습관이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변화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이 너무 금융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금융 문맹이라는 거를 정말 벗어나게 하는 내가 좀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존예 부자학교라는 그 회사를 차리게 된 이유도 다 같이 부자 됩시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한 거고, 제가 뉴스레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금융 주식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다, 주식을 어떻게 고르는 건지,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막연한 분들 우리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다 하니까 존예 부자학교 그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은 뭐 온라인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오셔도 되고, 또 많이 지방에서도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익한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뉴스레터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하게 되면 제가 뉴스레터를 하고 있거든요. 존리의 부자익이라는 걸 하고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받아보는 것도 있고, 또 매일매일 받아보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제대로 된 그런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 요새는 너무나 뉴스가 넘쳐나죠. 근데 사실은 그런 뉴스가 나한테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뉴스가 많고, 특히 금융 뉴스 같은 경우 보면은 저거는 들으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용어라든가 주식에 대한 상식을 쌓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죠. 일단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하나는 한국은 굉장히 사기를 많이 당하죠. 그 이유가 금융의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딩방 같은 경우에 자기가 전문가라는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그 금융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나보다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서도 금융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주식에 대한 주식 공부는 굉장히 재밌어요. 일반 외우고 그러는 공부가 아니죠. 용어라든가, 그 다음에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는가, 회사를 어떻게 고르는가, 펀드를 어떻게 고르는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너무너무 재미난 공부니까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이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상식이나 이런 많은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부자가 됐느냐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절박해야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훌륭한 투자 철학을 가지시고 돈을 일하는 거를 배우시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요, 책 구매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우리 뉴스레터 거기에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꼭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